다음에는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원운동은 질량의 물체가 방향알인 줄에 매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운동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 질량 M은 동일한 거리 R, 시간에 따라서 R은 변하지 않고요. 근데 이 각도가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의의 시간에서 질량 M의 위치 벡터를 한번 구해보죠. 자, 위치 벡터는 x좌표가 각도가 세타인 경우에 r 코사인 세타고요. y좌표가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t에서의 질량 M의 위치 벡터 r은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r 사인 세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량의 속도를 한번 구해봐요. 속도는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R은 변하지 않고 요 세타만 변할 거 아닙니까? 각도가 계속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회전 운동함으로써.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요것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되고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고요. 요것도 R 코사인 세타고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 angular velocity, 그러니까 각속도는 시간당, 단위 시간당 변하는 각도죠. 각도가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오메가는 요것이 바로 오메가죠. 그래서 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봐요. 크기는 루트 x성분 제곱 더하기 y성분 제곱, 이 벡터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 r 자승 사인 제곱 세타 오메가 제곱, 이거는 r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해가 루트를 취하면은, 그래서 x성분의 제곱 y성분 제곱 하면은 r 오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는 이어서 선속도죠. 요건 사실 각속도예요. 각이 변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 변이, 그러니까 이 위치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변화이니까 각속도고, 위치가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속도라고 부르는데, 이 각속도가 나왔으니까 선속도, 이런 식으로 또 구별하기 위해서 선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 이 선속도죠. 선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로 주어지고, 그래서 각속도하고 선속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r 벡터하고 이 속도 벡터의 점곱을 해보면은, 벡터 점곱을 해보면요,
그럼 이것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 벡터하고 속도 벡터를 벡터가 점곱을 하면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0이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r 벡터하고 그리고 v 벡터, 속도 벡터하고 위치 벡터는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r 벡터가 이 방향이잖아요. 벡터하고 속도가 이 벡터가 수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벡터는 항상 이 원운동의 접선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에서의 위치 벡터가 이런 식인데 이것이 수직이 하락하면 이 접선 방향이 밖에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간에서도 물체의 속도는 항상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속도를 한번 해봐요. 가속도는 위에 이 속도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다시 미분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d 세타 dt,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dt 될 것이니까, 그리고 d 세타 dt를 오메가로 두면은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오메가 제곱 x성분, y성분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오메가 제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r에다가 코사인 세타 i 그리고 r 사인 세타 j는 바로 r 벡터잖아요. r 벡터니까, 그래서 가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위치 벡터로 표현되죠. 자, 위치 벡터는 중심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벡터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벡터는 요 방향이잖아요. 자, 그런데 가속도 벡터는 이 위치 벡터의 반대 방향이라 했으니까 결국 이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가속도 벡터는 항상 이 회전축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는 원궤도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크기는 x성분 제곱 y성분 제곱 해서 루트를 취하면 r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속도하는 것이, 가속도가 선가속도죠. 일종의 선가속도, 나중에 각가속도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선가속도라고도 부릅니다만, 선가속도하고 이 각속도 관계는 r 오메가 제곱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구심가속도예요. 구심가속도. 왜냐하면 항상 중심 방향으로, 원궤도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심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힘은 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구하면 힘이 나오니까 이 mr 오메가 제곱, 요것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위에 B 이퀄 R 오메가를 사용하면은 이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원운동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구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항상 원궤도의 중심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이 속도는 어느 위치에나 원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주어지고요. 가속도는 어느 위치에든지 간에 이 중심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 원운동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cm 길이의 줄이 3kg의 물체에 연결되어 있다. 이 물체를 지면의 수직한 평면에서 원운동을 시킨다고 하자. 원운동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줄의 장력이 50N이라고 할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 경우죠. 물체의 가장 아래쪽에서 장력이 주어져 있어요. 자, 가장 아래쪽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이 물체의 무게하고 장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 원운동 하려면 구심력이 필요하잖아요. 구심력이 있어야지 원운동을 하잖아요. 구심력이 없으면 원운동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지는 않고 T가 mg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T 빼기 mg가 바로 구심력이죠. 그래서 이 T 빼기 mg가 구심력이므로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원운동의 가장 높은 지점, 이 위치에서의 줄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한 물체의 최소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이 경우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러한 물체의 무게에 있고 줄의 장력도 이런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의 합이 바로 구심력을 주는데요. 그런데 줄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한 하니까 느슨해지면 T가 0 되면은 느슨해지잖아요. 그렇게 장력이 없으니까 이것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느슨해지지 않기 위한 최소니까 그 지점이죠. 그 지점 T가 0이 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T가 0이 되는 그때는 결과적으로 mg만이 구심력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구심력이 r분의 mv 제곱이니까 이 최소 속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이 문제는 반경이 20m인 원형의 도로가 안쪽은 낮고 이렇게 경사졌다는 이야기죠. 경사가 10도 각도로 졌다. 이 도로를 따라 자동차가 등속력으로 주행할 때 가장 적당한 속력은 뭐냐? 적당하다 하는 말은 너무 빠르면은 이 바깥으로 튀어나갈 것이고 너무 늦으면 안쪽으로 밀려가 바로 미국도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이 반경이 이 곡선주로의 반경이 20m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 경우에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이 무게가 있고 그리고 이 면에 접촉이 있으니까 수직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작용해요. 자, 그래서 이 힘을 분해를 해보면은 이 수직 힘하고 이 수평 힘을 분해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건 같겠죠. mg하고 요건 같으니까 안 움직이도록 요 면에서 붙어가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힘이 n sin 세타가 바로 이 원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이 구심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 sin 세타가 구심력을 주니까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고 이것이 n sin 세타이고요. 그 다음에 n 대신에 요 조건이 요거하고 요 같은 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입하면은 이 속도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60kg인 선수가 6m/s의 속도로 반경
5m인 트랙의 곡선 주로를 돌고 있다. 이 선수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얼마인가? 구심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했어요. 자,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니까 질량이 60kg이고 속도가 6m/s이고 반경이 5m니까 구심력은 432N으로 구해집니다. 구심력의 원인은 선수의 운동화 바닥과 트랙면 사이의 정지 마찰력이에요. 이때 마찰 개수는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마찰력은 이 수직력이 mg니까요. 사람의 무게와 수인이 같잖아요. 같아지죠. 자, 그래서 뮤s mg인데 뮤s가 그 1에 가깝다 했으니까 결국 588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88N이 이 432N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 곡선 주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보다 적다면은 미끄러지겠죠. 그런데 이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이 구심력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곡선 트랙을 미끄러지지 않고 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힘을 들여서 어떤 물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일을 하지 않죠. 단지 근육이 이 일을 갖다 소비만 하는 게죠. 근데 물체를 들고 이동을 하면은 바로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이 바닥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 물체에 힘 F를 이런 방향으로 주어서 이 물체를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동시키면은 이 힘은 이 물체에 대해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 힘 중에서 우리가 분해를 하면은 수평적인 힘과 수직 힘을 갖다가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이 바닥에 붙어서 움직였으므로 F 수직 힘은 아무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 수평 힘만 물체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일의 양은 이 수평 힘에다가 물체를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이에요. 그 수평 힘은 F에다가 코사인 세타니까 Fs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은 F 벡터와 이 이동한 위치 벡터, 변이 벡터, 이동한 변이 벡터의 이 점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은 힘 벡터와 이 변이 벡터의 점급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힘과 이 변이 벡터 사이의 각도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동이 좀 복잡하고 각 지점마다 우리가 사용한 힘도 다르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어떤 작은 지점을 이동할 때, DS 이동할 때 힘 F를 썼을 경우에 이동안에 한 일은 F 도트
ds가 되겠죠. F라는 힘을 들여서 물체를 ds만 이동했을 경우에 요 이동하는 동안에는 F.ds의 일을 했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쭉 이동을 여기까지 왔다 했을 경우에 그때까지 한 일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S1에서부터 S2까지 F.ds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의 단위는 보다시피 F는 뉴턴이고 S는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 줄로 표현합니다. 이거 줄도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럼 1줄이 뭐냐? 1줄이라 하는 것은 1뉴턴의 힘을 가지고 어떤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이 1줄입니다. 됐죠? 그래서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이 힘이 한 일이 바로 1줄입니다. 자,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뉴턴의 제2법칙이죠. dv over dt, 여기 가속도 a잖아요. 거기 F ma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뉴턴의 제2법칙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러한 뉴턴의 제2법칙에다가 양변에 속도 벡터 v를 점곱을 해봐요. 점곱을. 그래서 점곱을 하면은 좌측은 v 도트 dv over dt 되고 우측은 f 도트 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좌측의 경우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v 도트 b를 미분을 하면은 2분의 1 반이니까 요거 미분하고 놔두고 요거 놔두고 미분하면 똑같은 게 되니까 요래 되잖아요. 여기 이제 두 개 되니까 2 떨어지고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변은 F.B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런데 이때 시간 dt에 대해서 양변을 적분을 해봐요. 이 dt 사이에 물체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이동했다. 자, 양변에다가 적분하면은 dt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 dt 동안에 물체가 1번에서 2번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왼쪽 항은 적분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래서 상한이 2고 하한이 1이니까 2분의 1 mv2 제곱 빼기 2분의 1 mv1 제곱이 돼요. 오른쪽은 이 b 가는 것이 ds over dt니까 bdt는 ds하고 똑같죠. 이것이. 자, 그래서 f.ds 이게 뭐예요? 2일이잖아. 2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물론 뉴턴의 제2법칙에서 시작했고요. 단지 양변에 속도 벡터를 점곱을 해가지고 적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 변화,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죠. 운동 에너지 변화는 그때 한 일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 위치로 가는 동안에 W라는 일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죠. 그래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죠. 이거 0이라 치면은 1번하고 2번의 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일을 해 주어야만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운동 에너지는 별로 뭐예요? 속도니까.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일을 해 주어야만이 그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해주지 않으면은 속도 변화가 없겠죠. 다음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학 부분에 몇 가지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데요. 그래서 역학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포텐셜 에너지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표에 있는 질량 M의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질량 M은 지구에 의한 중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중력을 이기고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선 바닥에 있는 그런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근육의 힘으로 일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질량 M을 지표에서 높이 Y까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일은 F.ds잖아요. F는 이 물체의 무게가 밑으로 작용하잖아요. 밑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ds는 우리가 위로 올리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힘은 마이너스 mg이고, 그리고 ds는 우리가 들어 올린 방향이 y 방향이니까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mgy가 됩니다. 이 식은 결국 0 하는 것은 지표죠. 지표에서부터 높이 y까지 질량의 물체를 들어 올리려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는 우리가 외부에서 mgy만큼의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준 물체는 그것을 놓으면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mgy만큼의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 y로 올라간 질량의 물체는 그 위치에서 놓일 경우 잠재적으로 mgy, 우리가 해준 만큼의 어떤 에너지, 일만큼을 외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포텐셜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가 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그게 저장되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텐셜은 y 지점에서의 포텐셜은 우리가 해준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 포텐셜을 가진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U는 이런 식으로 mgy로 표현이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에서 우리가 기준적으로 지표로 잡든지 어디에 잡든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 y만의 함수예요. 그렇잖아요. y만의 함수잖아요. 이건 좀 상수잖아요. 이렇게 위치에만 관련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주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은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보존력의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에만 관련되므로 물체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힘은 단지 그 위치의 끝점에만 관련되지 물체를 이동한 경로에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질량의 물체를 y1에서 y2 다른 높이까지 이동시킨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여러 경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똑바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수평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곡선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하에서 물체를 지표에서 임의의 높이 y1에서 y2로 이동하는 데 드는 일은 결국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y에서 y2까지 갈 동안에 자 그러면은 결국 그 높이 차이만큼의 에다가 mg를 꼽은 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포텐셜이 mgy니까 이 포텐셜 차이의 마이너스만큼의 일을 갖다가 해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과에서 보다시피 이 경도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단지 y1하고 y2 끝점만 관계가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건 똑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예요. 이거는 곡선을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 이 곡선을 이 분리를 해보면은 이 수평으로 가는 경우 초록색,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가는 것 검은색,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체의 무게를 이기고 이를 올려야 되니까 물체의 무게가 F고 힘이잖아요. F고 그리고 여기 ds인데 요 녹색 부분으로 이동할 때는 이것이 서로 수직이잖아요. 이 힘하고 이것이 서로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0이에요. 그 말은 일을 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검은색 경로를 따라갈 때만 그 차이만큼, 높이 차이만큼 일을 해줬죠.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을 이동할 때는 일을 하지 않았고 검은색 부분의 경로에만 일을 했죠. 요걸 다 합하면 돼요. 요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 초록색 경로를 더 작게 자른다 할지라도 아주 막 작게 자른다 할지라도 수평한 부분은 일을 하지 않았고 수직한 부분만 일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높이 차이에 의한 만큼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 y1에서 y2 위치로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지 간에 한 일은 단지 그 두 끝점의 위치의 차이에만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지점의 포텐셜 차이로 그 일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스프링에 관련된 에너지예요. 스프링 상수 K인 스프링을 평형 상태보다 길이 X만큼 늘리거나 또는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복원력을 이겨서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준 일이 스프링에 저장되고 이것이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스프링이 평상태 0, 0가는 스프링 평상태예요. 평상태에서 x만큼 뭐 느리든지 줄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x만큼 변이를 줬을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f.ds인데 f는 kx죠.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방향하고 힘하고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적분을 하면은 2분의 1 kx 제곱. 자, 그래서 스프링을 평상태에서 x만큼 당기든지 또는 x만큼 밀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프링을 느리게 줄여놨으면 x만큼 줄여놨으면은 그 스프링은 우리가 해준 만큼의 일이 거기에 저장되고 그것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보다시피 위치에만 관계되니까 이것도 보존력에 속합니다. 자, 만류인력 포텐셜은 만류인력은 인력이죠. 그래서 이 M1과 M2라는 두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R 떨어져 놓여 있으면은 두 사이에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적곱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인력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물체가 처음에 무한대로 떨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두 물체 사이가 R 떨어진 위치까지 두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사실은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인력이니까 서로 당기니까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이동시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F에다가 DR인데 F.DS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르죠.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해준 일입니다. 그런데 만류인력 포텐셜은 인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포텐셜 하는 것이 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R분의 Gm1 M2로 표현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도 배웠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는 우리가 두 가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의 보존치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에너지 정리에서 이 에너지 정리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한 2대 1과 같다. 그것이 바로 이 에너지 정리죠. 자, 여기서 보존력만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1이라 하는 것은 두 지점의 포텐셜 차이의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 대입식을 씌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번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의 합. 요거는 2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그래서 이것이 보존된다는 거죠. 1번 위치의 에너지와 2번 위치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보존력도 있다 이거죠. 자, 비보존력의 이 대표적인 것은 역학 부분에서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것은 마찰력이에요. 자, 마찰력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우리가 물체를 이동시키면은 이 마찰력이 에서 일을 하죠. 마찰력 때문에 일이 외부로 소비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찰력은 이 경로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보존력의 경우에는 이러고 가는 거나 바로 가는 거나 곡선 가는 거나 우리가 해준 일은 똑같죠. 왜냐하면 끝점에만 가게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마찰력이 이거 평면이라고 봅시다. 이 그림 사이 평면이라고 보면은 1번으로 가는 거나 2번 가는 거나 3번 가는 거나 다 소비되는 에너지가 다르죠. 왜냐하면 마찰력 하는 것은 이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거리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면은 마찰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간 것은 거리가 짧으니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고 2번, 3번은 1번보다 크잖아요. 이와 같이 경로에 따라서 이 우리가 드는 일, 이동하는데 드는 일이 다르죠. 마찰력은. 그래서 마찰력은 비보존력이에요. 그래서 비보존력과 보존력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일하는 것이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동안에 일하는 것은 보존력이 한 일과 비보존력이 한 일로 나눌 수 있고요. 보존력이 한 일은 그 두 지점의 포텐셜 차이의 마이너스로 표현되고요. 이거는 포텐셜이 정의되지 않잖아요. 어떤 지점의 포텐셜이 뭐냐, 마찰력의 포텐셜이 뭐냐, 이런 것은 정의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대로이고요. 자,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에서 W 요것이 항이 여기 지금 요거하고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면은 2번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 1번 위치의 운동 에너지 1번 위치의 포텐셜이 같지 않고 앞에는 보존력만 있을 때는 같았잖아요. 같지 않고 이 비보존력이 한 만큼 달라지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1번에서 2번 가는 동안에 그 사이 비보존력이 있으면은 비보존력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소비돼 가지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더함이 처음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상자와 면의 운동 마찰의 개수가 μk인 평평한 면을 상자가 초기 속도 b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후 물체는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에 의해 멈추게 되겠죠. 물체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했어요. 자, 이것이 1번 위치라고 하죠. 1번 위치. 초기 속도 b로 움직이는 이 위치를 갖다가 1번 위치를 하고 2번 위치를 물체가 멈추게 되는 위치가 2번 위치예요. 물체가 왜 멈춥니까? 마찰력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위치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과 1번 위치와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이 결과적으로
마찰력, 비보존적인 마찰력에 의해서 소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같은 위치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0이 고려할 필요 없고요.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 속도가 0이냐 0이고,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리고 비보존적인 한 1은 F에다가 이동한 거리 S를 꼽은 것이죠. 자, 그런데 F는 μkn이고, 그래서 N은 mg니까 μkmg S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mv 제곱, 이것이 마찰력으로 다 소비가 돼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속도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에서부터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이 H에 있는 질량 A인 상자가 경사각 세타인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경사면과 상자 사이의 운동 마찰에 의해서는 μk이다. 비탈면 아래에서의 상자의 속도를 구하라. 마찰이 없는 경우의 속도와 비교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보존칙을 쓰는데 이 부분을 1번 위치, 이 부분을 2번 위치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포텐셜의 기준점을 이 바닥으로 잡으면은 이 지점의 포텐셜은 mgh죠. 자, 정지 상태에서 이 상자가 놓여졌기 때문에 1번 위치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 mgh만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위치는 기준을 이어 잡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잡았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 밖에 없죠. 2분의 mv 제곱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mgh가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내려오면서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었죠. 그래서 마찰이 없으면 이제 이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건데 이 중간 내려오면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실되었으니까 그만큼 빼줘야 되죠. 에너지 보존칙에서 그렇잖아요. 빼줘야 되죠. 자, 마찰력은 우리가 앞에서 했다시피 경사면에서의 마찰력은 μkn인데 n은 mg 코사인 세타고요. 높이가 h 있으니까 요 이동한 거리는 사인 세타분의 h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찰이 없으면 μk가 0이니까 속도가 루트 2gh 되어야 되겠죠. 이건 뭐냐 하면은 mgh 모든 이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이분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이 없을 경우에는 이 모든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찰이 있으면은 이 위치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달아나가지고 그 남는 것만큼이 요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지구 탈출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1번 위치를 에너지 보존칙을 사용하는데 1번 위치는 지표상에서의 에너지를
우리가 1번의 에너지라고 보고, 2번 에너지는 지구를 탈출했을 때의 에너지죠. 지구를 탈출했을 때의 겨우 탈출했다 하면 그때 속도가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도 지구를 탈출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중의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은 0이에요. 지구를 탈출하는데 겨우 탈출했으니까 속도 0이고, 그리고 탈출했으니까 포텐셜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것도 0이고, 그래서 0이에요. 자, 지표상에서는 속도 B로 탈출하려고 이제 속도 B로 가니까 2분의 1 m B 제곱이고, 지구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GMM이니까 여기 이제 1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고요. 멀리 있을 때는 자원 0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탈출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속 11.2km가 돼야지 지구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마찰이 없다는 이야기죠. 마찰이 없는 반지름 R인 방구 모양의 언덕 꼭대기에 앉아있던 질량 M인 I가 정지 상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점 P에서 방구로부터 떨어진다. I가 떨어지는 위치의 높이 H와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점이 1번 위치고 떨어지는 이 지점이 2번 위치. 그래서 두 지점 사이에 에너지 보존칙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I가 떨어지게 되는 위치를 위치에서의 조건이 뭐냐 보면은 수직력이 없어지는 지점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N이 없어지는 곳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접촉이 안 된다 이거죠. 이 수직력 가능성은 접촉에 의해서 접촉이 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접촉이 안 되고 이 방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수직력이 없어지죠. 자,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무게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은 mg sin 세타가 되는데, 이 mg sin 세타가 바로 구심력을 주는 게죠. 그 당시에. 그래서 mg sin 세타가 이 구심력을 줍니다. 자, 그리고 sin 세타는 여기 보다시피 R분의 H니까 이걸 잡으려면 속도가 루트 GH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떨어질 때, I가 이 방구에서 떨어질 때 속도는 루트 GH예요. 그런데 문제는 H를 아직 못 구했잖아요. H가 어떤 H인지를 이제 못 구했으니까 이걸 구해야 되죠. 이 구하는 것은 1번하고 2번 위치에서의 에너지 보존칙을 써야 돼요. 자, 요 지점 1번 위치에서 이 I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요 지면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위치 에너지는 mgR이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다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1번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요. 자, 2번 위치. 요 위치에서는 속도가 우리 B는 모릅니다. 요 구해놨지만은 H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2분의 1 mb 제곱이고, 요 위치에서의 I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H니까 mgH예요. 됐죠? 자, 여기서부터 이 H를 3분의 2R로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R 위치에서 떨어지니까 속도는 루트 GH인데 H를 구해놨으니까 요 잡으면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상수가 K
K가 50Nm/m인 스프링과 질량이 2kg인 물체가 무게를 무시할 수 있는 도로래, 아주 작은 도래입니다. 도래를 의해 가지고 이 30도 경사면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놓여진다. 이때 스프링도 평행 상태이다. 물체가 10cm 이동한 후 멈추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경사면과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이 경우도 1번 위치, 놓여있는 지점이죠. 놓여있는 고개세스의 를 1번 위치고, 그 다음 10cm 이동하는 멈췄는 그 지점을 2번 위치로 합시다. 그래서 1번 위치하고 2번 위치 사이에 에너지 보존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는 없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는 요 2번 위치하고 비교했을 때 S방 이동했으니까 높이로 따지면 S 4인 세타죠. 요 세타니까 4인 세타잖아. 요 높이가, 요것은 높이가, 요는 거리고, 요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까 각도가 세타니까 요 높이는 S 4인 세타예요. 그래서 1번 위치에서 이 위치 에너지, 요거죠. 요것이고, 그 다음 2번 위치도 일단 멈췄으니까 다 운동 에너지 없죠. 운동 에너지 없고, 그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니까 0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요 위치 에너지가, 요 물체 질량M의 이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스프링이 늘어났으니까요.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찰이 없으면은 요 모든 위치 에너지가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가 될 것인데, 요 S방향 이동하는 동안에 이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된 만큼을 뺀 것이 결과적으로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mgs 4인 세타라는 위치 에너지를 이 질량M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2분의 1 kx 제곱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 되려고 하면은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만큼 뺏는 것이 결과적으로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값들을 저장하면은, 값들을 우리가 넣어주면은, x는 s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당겨졌으니까 똑같을 것이고, 그래서 이 면사의 마찰 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